네, 채권보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고요. 오늘은 이상원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님을 모셨는데요. 채권 전략 어떤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전략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1999년부터 있었고요. 리서치 활동은 2002년부터 주로 매크로하고 투자 전략을 담당해 왔으니까 금융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상품 이거 담당한 지 한 2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오랜 경력을 가지고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채권 시장에 네. 뭔가 좋은 꿀팁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네. 찾아뵙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네. 있는 아이디어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채권 업계 계시는 분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다면 채권 투자자분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같습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채권 시장 그리고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거의 역사적 최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채권의 벤치마크 지수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바클레이스 글로벌 어그리게이트 인덱스라던가 아니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채권 인덱스를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지수가 발표된 지 한 40년 좀 넘거든요. 40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동성 그리고 가장 큰 고점 대비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래에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각 해당 기간 동안의 할인율로 산출한 가격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할인율이 높아진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결국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고 이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모님 말씀해 주셨지만 40년 만에 이런 변동성의 파고를 맞닥뜨리는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일 수도 있겠고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뷰가 좀 서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즉답부터 드리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이제 없다.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최소한 내년도 하반기에 한 차례 이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었던 것.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나 교란 요인들이 있었고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점.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에 있어서 기존의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은퇴를 하는 바람에 고용 시장이 타이트했던 점.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일단 유가는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고용 비용도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CPI라던가 아니면 코어 CPI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향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시장의 기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부분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쯤 전망을 한다. 상반기로 또 당겨지고 뭐 그런 일은 없을까요? 경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화가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하강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경우에는 주식은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채권 가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만 떨어지기만 하면 가격은 올라가니까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에는 좀 더 강세 요인이다,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 네. 그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네.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일단 금리를 바로 인하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부터 일단 상당 기간 동안에는 금리 동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로 구간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 네. 더 이상 정책 금리가 오르지 않고 상당 기간 동결되는 구간, 그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동결되는 구간에서는 주식도 괜찮은 성과를 보여왔고, 과거에 채권도 괜찮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예, 예. 시장 금리가 먼저 빠질 수도 있고, 네. 시장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일단 금리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이 쿠폰 이자율도 네. 괜찮잖아요. 채권 자체로도 매력적이고 일단 일드가 높아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거나 경기가 둔화됐을 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채권에 이제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니까, 자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채권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런 운용사나 증권사의 자산 배분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드디어 채권이 채권다운 역할을 할 때가 왔다. 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채권 부위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정말 지금 이제 투자에 적게 이걸 잘 살리고 싶거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고금리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박따박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올해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없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인하되니까 이게 이제 나이스 타이밍으로 잘 어떻게 활용될까 네.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채권도 그냥 나는 현재 수익률 캐리로만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단기채도 괜찮아요. 최근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잖아요. 네. 아직 미국 10년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캐리 수익률만 가져가겠다.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채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 차익을 얻어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듀레이션을 늘려서 장기채로 이제 투자하시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엔 채권 투자도 ETF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ETF의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올해 ETF가 한 22조 정도 신규로 추가 설정이 됐는데 올해요. 올해 올해만 22조. 22조. 이 규모는 얼마나 큰 규모예요? 좀 실감할 수 있게.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올해 연초에 ETF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한 70조에서 75조 원 정도였거든요. 전체가 75조. 네. 네. 근데 그 가운데 22조가 신규로 설정이 된 거니까 네. 매우 큰 그러네요. 규모로 설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대부분 ETF 하시면 주식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22조 가운데 올해 19조 5천억 원 정도가 어머머머 19조 거의 절대. 거의 채권형으로 설정이 채권이에요. 됐습니다. 지금 네. 채권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19조 5천 중에 10.5조는 단기 금리형, 9조 2천억 정도는 이제 일반 채권형. 일반 채권용으로. 그래서 올해는 높아진 금리에 따라서 단기 금리형의 자금이 몰렸고, 내년도로 갈수록 이제 점차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급증했는데 이후에는 장기채로 또 좀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장기채를 들고 있으면 자본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올해는 안전하게 단기 금리형으로 가셨는데, 앞으로 금리가 동결이 된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가들은 점점 중기채, 장기채로 이렇게 넘어가시겠죠. 네.
중장기채 얼마나 이제 수요가 확대될지 그런 네. 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 금리 인하 시기 이렇게 그렇죠.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빠지는데 네. 그래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데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통화 정책은 서서히 완화적으로 가야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거든요. 기업 이익이 줄기 시작하니까 그때 주식하고 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네. 그땐 채권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 대비해서 이제 월등히 좋아지는 시기고요. 채권 내에서도 일단 듀레이션으로 놓고 보면 단기채하고 이제 장기채가 있을 거고 크레딧을 하게 되면 이제 국채하고 회사채 그리고 더 멀리 가서는 이제 하이힐드까지 있게 될 텐데 금리 인하기에는 일단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네. 그리고 회사채보다는 이제 국채가 수익률이 더 유리합니다. 예. 금리 인하기에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벌어져요.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지지만 회사채 금리는 덜 떨어지거나 혹은 크레딧 스프레드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수익률을 크게 보이는 거는 대부분 장기 국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투자할 때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40년 만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시기를 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시기에도 이미 분석은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상당 기간 횡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했던 구간을 이제 보게 되면 연도별로 봤을 때 한 1995년도 사례, 그다음에 2000년 사례, 그리고 2006년에서 7년, 그리고 이제 2018년 사례가 있거든요. 1995년도에는 일단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발생을 해요. 부채가 많은 쪽은 부담이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비 때문에 이제 허리가 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 처음에 중남미 국가,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왔던 사례가 1999년도부터 발생했던 사이클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0년도 사례인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IT 버블이 있었죠. 네.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네. 그래서 IT 버블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금리를 1%대까지 옐런 그린스펀이 이제 내렸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에 분업화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았었는데 이제 이것도 중국의 경기가 이제 너무 좋아지고 국제 유가가 이제 140불까지 올라가면서 금리가 그때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발생했던 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하면서 다시 금리가 폭락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때는 또 제로 금리로 상당 기간 오래 유지를 하다가 2018년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 자넷 옐런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꺾였던 게 2018년도 사례인데, 지금과 가장 유사했던 사례는 한 2006년도 사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6년도. 그때도 금리가 꽤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아주 장기간 동안 금리의 고점 구간에서 한 1년 넘게 그 정책 금리가 계속 유지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인상 속도, 그리고 고점에서 금리가 유지됐던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과 가장 유사했던 건 한 2006년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투자 성과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겠죠. 예.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로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리 동결 구간이잖아요. 네. 금리 동결 구간에 1995년, 2000년 사례를 보시게 되면 미국 국채가 9.6%, 네. 11.7% 이렇게 수익이 났었네요. 네네. 금리 동결 기간에. 국채 중에서도 미국 장기 국채를 보시게 되면은 15.7%, 16%
그래서 매우 수익률이 좋았었고요. 금리 동결 구간에 뭐 2006년, 2018년 구간 보시더라도 미국 국채가 10%, 5%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 미국 장기 국채가 13.3%, 11.3% 났으니까 과거 4차례 사례에서 금리 동결 구간에 미국 국채는 100%의 수익 확률로 수익을 달성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장기 국채는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도 더 월등히 높은 더블 디짓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금리 인하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96년도 사례 보시게 되면 미국 국채가 4.1, 미국 장기 국채는 2.7, 2000년 구간에는 4.9, 1.4였는데 2006년도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10%하고 13%, 그리고 20년 구간이 되면 11.8%와 30.5% 이렇게 해서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장기 국채일수록 그리고 국채일수록 동결 구간에 대비해서도 수익률 개선폭이 더 확연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당장 시기별로 또 그 전략이 달라지니까 네. 그 정리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금리가 상당 부분 동결되는 구간이다 라고 이제 보고 네. 채권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네. 단기채 50% 정도, 그리고 미국 국채 중에서 장기 쪽으로 한 30% 정도, 네. 그리고 미국 장기 회사채 한 20%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일단 현재 일드가 가장 높은 게 단기채니까 네. 그거 갖고 있어도 장기채 안 갖고 있어도 이 정도 수익은 괜찮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없으니까 국채보다는 더 YTM이 높은 회사채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점이 지나서 내년이 되고 네. 내년 뒤 하반기가 올수록 단기채는 이제 비중을 줄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크레딧도 조금 줄이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투자 전략을 뭐 잘 말씀해 주셨다면은 왜 기존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네. 뭐 채권이나 채권 ETF 상품에 이제 투자했다가 예상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안 가서 그렇죠. 속상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그렇죠. 위한 수정 보완 전략 이런 것도 혹시 네. 있을까요? 올해 초부터 그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좀 많았어요. ETF를 보더라도 저희 회사에서도 에이스 미국 국채 30년 ETF가 있고요. 타사에서도 그 롱 듀레이션의 상품들이 있는데 고객분들의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데 돈이 계속 들어와요. 이유는 투자가분들도 알고 계세요. 어차피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 물렸다고 그래서 손절하고 나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채는 금리가 높아진 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크게 뭐 우려하시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점진적으로 장기채에 대한 국채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다. 지금 물려있다 손치더라도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외에 또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해주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떨어질 때면 100% 좋거든요. 주식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포트폴리오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1년의 기간을 두고 그 이유가 되면 조금씩 이제 경계하는 그런 시그널도 뭐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은 강세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 늘리고 금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 이런 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제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 가격이 좋아져요.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는데 금은 구매력이 유지가 되니까 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강세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이 강세를 보이고 화폐가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를 주는데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견되는 상황은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금한텐 유리하고요. 유리하다.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다. 그러면 역시나 금한테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하지만 금이 메인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메인 자산은 아무래도 국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환경에서.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저희가 이상원 상무님하고 어떤 채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을 나눴는데 한 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그 사이클 막바지에 이 전략이 최선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채권.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 가장 유망한 자산은 채권이고요. 더 투자 기간을 넓게 봐서 금리 인하까지 투자 사이클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장기 국채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원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채권 전략이 정말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는 길, 그게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역사라고 해도 되잖아요. 경제 역사. 그렇죠. 시기. 항상 반복되었던 사이클이죠. 네.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구독자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팁이 되었길 기대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원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